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연일 격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는 여권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조원철 현 법제처장에 대한 이해 충돌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집값 발언에 이어서 이분 유튜브 사과로 논란 중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정청래 대표도 이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서 신중 대응을 좀 당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627 대출 규제 정책 이후에 97 공급 대책이 있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11호 초강경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뭐 당연히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과연 이 정책을 통해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청년과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네. 정책 당국자나 민주당 개별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굉장히 발언에 신중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상경 차장 등 몇 분의 발언으로 인해서 정책 자체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이런 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11호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민주당 표현대로 고육지책이지만 이 상태로 그대로 부동산 시장을 놔뒀을 때 계속적인 이 집값 상승 그리고 대출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 구조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책 당국자나 당의 의원들은 매우 신중한 발언을 통해서 이번 정책이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이 부분에 지금 당은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아직 이제 지도부에서 뭐 관련 논의는 없었다라는 반응인데요. 그렇죠. 저희 당의 입장은 이상경 차관을 경질하라에 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환시켜라. 하루속히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 오늘도 그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울의 집값 상승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0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집값이 전주 대비 0.5% 상승한 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오히려 수요를 계속 누적시켜서 나중에 폭발적으로 이 수요가 버블 현상,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쌀값 폭등의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쌀값이 폭등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정부비를 긴급 출하하고 또 그것 가지고도 어떤 약발을 받지 못하면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공급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수요를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쌀값으로 비유를 하자면 하루 세 끼 먹던 국민들에게 하루 세 끼 먹던 쌀을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하는 그러한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쌀값이 잡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문제가 누적되고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초동 대처를 해야 한다. 초동 대처를 하려면 정책을 전환시켜야 하는데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 같은 차원에서 이상경 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여야 합의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초한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합시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여야 간의 원내의 협의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여야 합의로 폐지하자라는 게 골자인데 민주당은 해당 제도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좀 일부 열어두면서도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의견이 엇갈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이를 정도로 이제 개별 의원들이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는
정도고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2006년 도입된 이래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마다 이게 적절하게 어떤 가격 상승을 규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 재건축이라는 게 집값 상승을 이끄는 뭐 결정적 원인으로 계속 작용해 왔고 그 규제 필요성 때문에 일정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법안을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또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는 뭐 이 자체가 시행이 유예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게 다시 뭐 폐지 내지 완화시킬 경우에 또 집값 상승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11호 대책 이후 대책은 뭐 초강경 규제책이기 때문에 네. 핵심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현실화돼야 됩니다. 이 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함으로써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공급을 신속한 시기에 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들 또 개별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당 차원 또 당의 국토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 논의는 한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없기에 민주당 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 완화나 폐지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의 의견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선 이제 고민을 할 만한 그러한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기본적인 그 부동산 기조가 제초안을 도입하고 실시하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는데 제대로 실시 한번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 실시하지 못했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걸 건드리는 순간 폭발력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결국 실시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제초안까지 도입한다? 실시한다? 이건 불난집에 완전히 기름 붓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급 말씀하셨는데 예. 제초안을 실시하면 공급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저는 줄어든다고 보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장 쉬운 길을 놔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자꾸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계속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은 일단 여러 가지 조치 중에 공급을 늘려주는 그러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공급을 늘린 다음에 세제라든지 금융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금융과 세제부터 먼저 조치를 취한 다음에 나중에 공급을 늘리겠다? 그거는 일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예.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봤고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두 분도 결국에는 이제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재개발 추진 현장을 찾아서 대책회의를 열고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정 민간 부분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민간에게 이 개발을 뭐 보장해주는 방식이 될 경우에 실제 제한된 서울의 어떤 공급 여력에 있는 토지 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또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공공이 나서서 안정적으로 청년이나 서민층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네. 민주당 TF에서는 지금 이제 11호 규제책은 뭐 여러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신속하게 97 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화시키는 공급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국민들께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공급 대책안을 발표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 TF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뭐 중심은 공공 중심이고 그 외에 실제 여력이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하거나 거기에 민간을 결합시키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공급이 뭐 5년 후, 3년 후, 그러니까 지금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실제 공급이 되겠느냐라는 이 의구심을 해소할 만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 공급 대책을 추가적으로 또 보완적으로 이제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공급이 나쁘고 민간 개발 방식이 좋다. 뭐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어떤 방법이 하루빨리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좀 더 효율적이거나, 그렇죠. 네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파트나 부동산 공급의 80% 이상이 지금까지 민간 영역에서 실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주택, 아파트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서울 전역을 전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용성, 강남과는 완전히 그 주거 환경과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다른 노도강까지도 이렇게 묶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저희 당에서 오세훈 시장과 함께 노원구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저희가 좀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저혈압 증세에 있는 그런 경우에 고혈압 약을 처방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오늘 그 노원구에 가보니까 막 그 지붕 위에 그냥 비닐 덮고 뭐 이렇게 굉장히 낡고 허름한 그러한 지역까지 강력한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는 겁니다. 거래도 생기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도 막히게 되고. 자, 이러면 우리는 어쩌자는 것이냐. 이제 이런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도강과 같은 그런 저혈압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 지금 고혈압 약을 처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 집값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는데요.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실제 지금 당장의 서울 지역 집값 그 상승을 막기 위한 구제책은 불가피한 것이고 또 서울 지역에서 좋은 가격에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어떻게 비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민들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을 존중해서 어쨌든 공급 대책을 통해서 실제 서울에서 또 서울 경기 일원에서 집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분들에게 공급해 주는 게 일단 우선적인 대책입니다. 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상승해 있는 서울 집값이라든가 경기도 주요 지역의 집값을 이 상태로 유지하고 또 그에 부수해서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20, 30대가 소위 영끌이라는 방식으로 상당한 대출을 일으켜서 실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되는 이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 수도권으로의 20, 30대 순유입이 지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지역 균형 발전 이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 이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지금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강제적으로 뭐 막을 수는 없지만 실제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던 고향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새로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의 어떤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도권으로의 뭐 유입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을 만큼의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 대응을 했을 때 지금의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그로 인한 집값 상승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발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입니다. 네, 수도권 집중,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꼽은 건데 이 대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이죠. 물론 답답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 균형 발전을 우리가 외쳐온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분권화나 지역 균형 발전은 오히려 더 멀어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뭐 이런 큰 테마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당장 급한 게 계속 오르고 있는 이 아파트값,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아주 구체적인 처방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한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감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조 제1항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안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내란 정산을 위해서 나온 첫 번째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증언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의 정관법에 따라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까지 좀 듣고 왔는데요. 오늘 이제 법률권에서 이 전 처장을 향해서 법제처가 내란 정권의 법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 기관 이렇게 질타를 했고 또 이 전 법제처장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말을 반복하면서 실랑이를 반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이 법사위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요. 개인적으로는 네. 증언 거부권이 있죠. 개인적 권리는 분명히 존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현재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특별히 발탁해서 법제처장으로 임기를 같이 했고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청 설치를 통해서 경찰의 중립화를 훼손한 문제라든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임명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계속 유보시키는 등 실제 법률 해석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되는 법제처장에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이 정권에 부역해온 게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비상계엄 내란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종국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그 결정적 발단이 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 다음 날 소위 안가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모임 참석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상적인 연말 모임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했던 분입니다. 적어도 개인적인 증언 거부권을 말하기 전에 네. 전 정부에서 최고위직으로서 이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였다면 국민들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될 텐데 증언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거부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완규 전 법제처장 입장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오늘 국정감사장에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논리는 네.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를 고발했고 고발한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조사를 한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 선서를 할 수 없고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내가 진술을 할 의향이 없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지금 국회 법사위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수사기관이자 거의 재판부라고 봐야 돼요. 추미애 위원장은 거의 재판장입니다.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인 특검과 그리고 사법부 기관인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국정감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은 재판 중인 사안, 수사 중인 사안은 국회에서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상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식과 관례가 모두 다 깨져버렸어요. 자, 이렇다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오늘 증인 선서 거부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조원철 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인물인데요.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라고 국감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이 그 재판, 12개 범죄 사실을 지금도 국회에서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정지돼 있고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이유가 공직 임명의 제한 사유가 될 수도 없고 이해충돌 여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아직도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 과정에서 나온 문제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실제 표적을 삼아서 정치 보복성으로 수사하고 기소했고 그 결과로서 5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 범죄 행위를 했다는 실질적인 구체적 증거가 나온 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관련해서 범죄 그 기소의 이유로 삼았던 증거들, 진술들이 최근 관련 공범들 재판에서 다 뒤집히고 번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약학 회계사가 이 그 대장동 사업의 이익 계산 방법과 관련해서 본인이 진술한 것처럼 돼 있었지만 그게 검찰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진술한 거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임죄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 진술 세미나라고 얘기했던 실제 술 반입과 연호의 식사 자리가 있었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지금 5개 재판으로 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가 중지된 이 사건들이 과연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해서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 정권의 이 파면과 그리고 인한 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이 첫 번째 국감에서조차 이 얘기를 주장하면서 계속 법제처장을 과거 변호인이었다는 걸로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지금 국감장에서 합당한 것이냐, 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서 오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사퇴해야 되는 주장, 너무 나간 주장이고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범죄자 이 낙인 찍기 국민께 통하지도 않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귀중한 어떤 국감의 시간 또 민생을 회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당면한 외교 현안들 해야 될 이 국감을 그런 식으로 지금 시간을 허비할 때인가라고 지금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해충돌이다, 사퇴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대통령 혐의의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또 관련한 진술도 번복되고 있다. 이런 법제처장의 발언의 배경을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법제처장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자체를 어떤 이해 충돌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그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은 적절치는 않았어요. 이 대통령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건 재판장이나 법원 판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결국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을 법제처장이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법제처장이면 12개 혐의에 대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온당하죠.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의 그 변호인 출신 중에 지금 무려 8명이 지금 주요 직책에 기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인 출신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용되고 있다. 과거에 지난 5월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을 챙길 거면 내가 사업을 하지 왜 정치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변호인 출신들을 대통령실에 기용하고 정부 요직에 기용하고 무려 8명입니다. 한두 명, 서너 명이 아니라 8명이에요. 8명이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진영 논리에 따른 확증 편향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원철 법제처장도 오늘 발언은 무척 부적절했다. 이 같은 발언이 계속돼서는 아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지 끝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뭐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막바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관세 협상 이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뭐 그래서 이제 이게 관련돼서 몇 가지 쟁점으로 최종 좁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든가 특히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북의 뭐 비핵화 문제들도 의제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중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 등 매우 중요한 어떤 외교 일정이 10월 말 11월 에이펙에서 있는 만큼 이 부분에 한해서는 적어도 여야가 우리 국익을 지키고 또 외교 무대에서 우리 위상을 알리는 데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국과는 또 어떤 의제를 좀 논의를 해야 될까요? 뭐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짧게 답변을 듣도록 하죠. 중국과는 뭐 최근에 현재 여러 가지 그 자원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특히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한중 관계가 좀 굉장히 악화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계 복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년 만에 이 국빈 방문이란 뭐 중요한 의미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양국 간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 북한의 비핵화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오고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제 현안이라든가 안보 현안 관련해서도 중국과 여러 가지 또 이 생산적인 건설적인 협의와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자, 한미 한중 연쇄 정상회담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고 또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도 갈 길이 멀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예, 특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현금 투자 비중 이 문제는 미국도 순순히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의 요구를 받았다가는 거의 금융 위기와 비슷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물러서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드라마틱한 계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관심을 가지는 대목은 과연 미북 정상회담이 깜짝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대목인데요. 네. 지금 전해오는 소식을 보면 북한 판문점에서 미화 작업, 풀 뽑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또 미국 측 징후로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모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볼 때 미북 정상회담이 깜짝 회동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대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